네, 방송 시작 전에 댓글에 방금 충격적인 댓글을 읽었어요. 뭔데요? 두 분 부부 같아요. 정말 할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댓글이지만.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여자 남자 있다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엮는 거는 너무 진부하고 그쪽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네. 엮는 거는 이제 우리 문하나가 잘해요. 네, 그 별명이 직녀잖아. 잘 엮어서. 네, 누구랑 엮어? 여기저기 잘 엮죠. 그래요. 사안들에 대해서. 문하나 문 차고 나가실라. 그러게요. 경희님께서 그런 말이 실례입니다. 맞아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 왜 실례예요. 일방적으로 내 편 드는 사람은 없고 다 문하나한테만 신뢰야. 나도 내 나름으로 이상형 보는 눈이 있는데. 아니 그 뭐 네가 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니까요. 예. 뭔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우리 문하나가 어렵게 방송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선물. 아, 예, 예. 네. 빗담 리뉴 6종 화장품 세트입니다. 얼마나, 네. 네. 오다가 주었어? 네. 여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네. 저분이 그냥 그렇게 선물을 주실 분이 아닌데. 네. 네. 이게 6종 세트래요. 와, 대박.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 한 세트에 198,000원입니다.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제 출연료를 올려줘요. 그래서 출연료를 아껴주기 위해서 파켓몰에서 할인가로 샀어요. 아, 네. 39,800원짜리입니다. 오, 이거는 사실 그 전에 없던 제품 아니에요? 요게 네. 화장품 라인에 갑자기 쭉 들어온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보면 이 방판용 전용으로 나온 화장품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방판 전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방문 판매 그렇죠. 전용 제품. 네. 이거 이제 여성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코리아나 뭐 이런 데 방문 판매로 많이 하던 제품인데요. 요즘 방문 판매 못 하죠. 요즘은 쉽지가 않죠. 남의 집에 못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판매가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파켓몰로 제품 처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방송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판이 방판된 거야. 방문 판매가 방송 판매 된 거고요. 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뛰어난 효과, 이게 100% 이제 자연산 원료 마유라든지 홍삼이라든지 뭐 자연산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효과를 문하나한테 써봐가지고 문하나의 미모가 개선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증명을 해드릴까 해서 문하나를 위해서 제가 한 세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라 나를 그러니까 모르모트로 사용을 하는 거네. 마루타지. 그러네요. 네. 예. 했는데 안 입혀지면 네. 이거는 이제 문하나의 피부 콜라겐이 부족한 거고, 잘 되면 이뻐지면 화장품이 덕분인 거고. 워낙 좋은 거고.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송 작가님을 가지고 노네요. 어머, 연출 보소. 방송이 점점 정교해진다고. 대박이야. 네,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찌 됐거나요, 이 정도 구성에 이 3만원대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파켓몰의 자랑입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떠넘겨 줬는데 웬만큼 수량이 안 나가면 미안하잖아. 믿고 맡긴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화장품이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왜 명품 화장품 이런 거, 화장품의 진실 뭐 이런 책들도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 연구원 하신 분들이 다 공개했잖아요. 성분이 뭐 그렇게 수십만 원짜리도 많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면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화장품이라는 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냥 현상 유지만 해줘도 되게 좋은 건데 그러기도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가격 차이에 따라서 성분이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 우리나라는 화장품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렴한 거 좀 이상한 성분이 있거나 좀 뭔가 트러블이 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요즘 화장품 못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가의 제품을 나는 써야만 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 하시는 거 아니면은 현명하고 지혜롭게 화장품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 다 얘기해도 되나? 아이크림 같은 거 막 여성분들 막 따로 바르시고 막 영양크림 따로 바르시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 기초 제품 그냥 저 하나 쓰거든요. 안 믿기시죠? 그냥 로션 하나 띠릉 바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나서 그냥 저는 하나 바릅니다. 예. 진짜 딱 하나 발라요. 예. 사실 화장품이라는 게요, 결과적으로는 그 보습 기능이 가장 큰 거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외에 나머지는 평소에 그 식습관이라든지 처해져 있는 환경이 꽤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맞아. 우리 이 하비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뭐라고? 게다가 브랜드 다른데 제품 공장은 같은 경우가 허다죠. 그렇죠. 큰 공장 딱 2개 있고 웬만하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국내 예, 다 화장품 아시네요. 브랜드가 2,000개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은 6개가 거의 다 이 제품들을 생산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네. 예. 네, 가격의 거품보다는 제품의 효능으로 여러분한테 인정받으실 수 있고 많이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동규님께서 농도만 다르게 해서 스킨 로션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아까 경희님도 기초 하나만 바르신다고. 그게 사실은 맞아요. 아니 화장품 발라서 아이크림 발라서 잔주름 없어지면은 벌써 난 잔주름이 안 생겼지. 야,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모르고 제가 섣부르게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정단이 돼서 제품에 대한 리뷰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맞아요. 가격 차이는 포장값이죠. 네. 그리고 브랜드 값이기 때문에 광고비로 워낙 많이 나가잖아. 그 여자 연예인들 수억 원씩 주고 그 광고 해봤자 내가 그 연예인처럼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진리잖아요. 그 예.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색조나 이런 화장품들이 아니고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인 경우에 더더욱 신토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네.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웬만한 화장품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특별히 이상한 성분 들어간 거는 판매 자체가 아마 안 될 거고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이상한 경로로 들어온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스테로이드 제품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크게 난리 난 화장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홈쇼핑에서 제가 팔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준은 모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일 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간단하게 3가지 테마 준비했습니다. 헝가리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우파가 들어섰을 때 폐해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렇죠. 자, 스웨덴의 복지 부분, 최근에 스웨덴의 복지에 여러 가지 그 의외성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복지는 좋은데 방역은 형편없더라. 의료 수준은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들었을까라는 의문들을 가지실 텐데 오늘 스웨덴을 한번 탄낫이 털어보도록 하고요. 3번째 주제는 제가 선정했습니다. 대본도 없습니다. 이거. 트럼프, 시진핑, 푸틴 중에 짱은 누구일까?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할까? 물론 육체적인 싸움은 아니죠.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눠가며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초연님께서 1억 피부 정도는 받아야 그 1억 원짜리 피부과 다니시는 그분이시 피부도 최근 보니까 나이는 어떻게 세월은 거스를 수 없겠던데요? 마음을 곱겠어야 이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인상이 중요하고 인상보다는 또 심상,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죠. 예. 정말 그 나이 들면 확실히 평소에 본인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얼굴 인상이 바뀌는 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좋은 표정으로,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예. 이왕이면은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네거티브한 얘기들은 되도록 속으로 삼키고 이왕이면 나왔을 때 남들 듣기 좋고 왜? 근데 남들뿐만 아니라 그 소리는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걸로. 살짝 불경 광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빨리 본문 들어가 주세요. 네. 자, 제가 왜 헝가리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은 여러분 헝가리 하면은 지난해 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문에 그 당시에 한창 우리 언론에서 이제 헝가리 소식이 나왔었죠. 다시 그 아픈 기억을 좀 꺼내보자면 2019년 5월 29일 오후 9시 이게 헝가리 시각이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30일
새벽 4시였습니다.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승객 33명,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총 35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크루즈 선박과 충돌을 한 후 침몰을 했죠. 이 62일간의 수색을 통해서 시신 18그루 수습을 했는데 끝내 한 명의 실종자는 못 찾았는데요. 지금 들이받았던 크루즈 선박을 운행했던 선장이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이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 운행에 대한 어떤 무리한 운행이라든지 뭐 안전 체제 준비 미숙이라든지 관리 미숙 등등 해서 사실 국가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날씨에 그 기후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배들을 특별하게 통제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운행을 하다가 일어난 일종의 인재인 건데, 이것도 선장 한 사람, 그것도 외국인 선장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며, 심지어 여기에 대한 손배소도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 약간 우리 4.16의 아픈 기억하고 맞아가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면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헝가리에서 운행하는 배인데 왜 우크라이나 선장이 운행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유럽은 생겐조약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물품과 사람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루즈 선박을 운행하던 선장의 월급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 내에서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동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또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또 많은 노동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그렇게 국적이 특별히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이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헝가리 출신 선장이었어도 그거는 그 상황은 문제였고, 저는 그때 그 헝가리 정부한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협조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경화 장관도 달려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참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헝가리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극우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일 안 될 텐데, 우리도 우파 정치인들 겪어봤잖아요.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있을 때 메르스가 터졌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까맣게 잊고 있던데, 자기가 그때 근무했던 거. 그 사람들은 머리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본인이 했던 걸 다 기억한다면 사실은 괴로워서 못 살겠지, 인간이라면. 야, 그 인생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 인간? 다 까먹고. 네. 다들 그쪽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기억해서 너무 아프고, 우리는 아픈 기억까지 너무 다 기억해서 늘 아픈데,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나면 자기들이 잘못했던 건 다 까먹어서 얼굴에서 개기름 흐르잖아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린 참 많이 아픈데. 예. 하여튼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딱 이거 하나만 팩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당한 유람선 말고 가해 유람선. 네. 네, 가해를 하자마자 바로 수리에 들어가서 증거를 없애고 운행에 들어갔던 가해 유람선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지금 총리의 딸이다. 라고 하는 루머 아닌 루머가 존재합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그 극우 정치인이 총리를 맡고 있는 이 헝가리에서 지난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헝가리 의회가 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정부의 명령만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헝가리 정부의 요청을 137대 53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요.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래서 그리고 법도 지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현행 유지되는 법을 이 정도면 계엄령인데?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대통령이 안 하고 총리가 있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총리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죠.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런 대통령이 있어도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고 실질적인 통치는 총리가 하는, 헝가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오르반 빅토르,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면 빅토르 오르반이라고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헝가리가 성을 쓰는 방식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순서가 똑같아요. 이름하고 이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이 오르반이고 이름이 빅토르예요. 그래서 오씨예요, 그러니까.
오르반 씨예요. 오씨가 아니고 오르반 씨예요. 성이 네. 오르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헝가리가 이제 정말 큰일이 났다. 근데 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국제사회,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정작 헝가리 국민들은 이 오르반 총리에 대해서 꽤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이 것도 여론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작했을 거예요. 일단 헝가리 같은 나라가 의원 내각제 하는 게 말이 안 돼. 왜냐면 헝가리 인구가 1000만 명 좀 넘어요. 네, 조금밖에 안 돼요. 면적도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이 모여있는 이 국가에 국회의원이 430명? 아니에요. 지금은 국회의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386명. 그게 예전이었고, 예. 그러니까 400명 정도 돼요. 1000만 명인데.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면서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행정기관 줄을 나누는 게 19개 줄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을 마구 중첩해서 많이 뽑은 거지. 19개에서 400명 정도의 의원을 거의 뽑은 셈이니까 조그마한 그 면소재지만한 면적에서 20명씩 의원을 뽑은 거야. 이렇게 막 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우파나 돈 많거나 지역 유지나 현재 우파 정권에 복속할 수밖에 없는 동네 힘 있거나 힘 있는 사람 친척들이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체가 완전히 거수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리고 사실 이 오르반 총리가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 총리로 재직을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연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언론을 다 정리를 했어요. 언론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비판적인 언론들은 폐간시키거나 탄압을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다 정리를 시켜서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계속 보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도 이미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제 대법관들 다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법부도 가지고 있고, 내가 언론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일단 내가 짱이야. 이게 독재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우파 정권은 일단 언론하고 사법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만들면서 이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국민들을 속여요. 왜냐하면 형식상 이 사람도 투표에 의해서 선거로 뽑힌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니들이 날 뽑았잖아. 내가 그냥 어디서 밀실에서 나온 총리도 아니고 난 헝가리 국민들이 뽑은 총리야. 그러니 내가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인 거지. 하여튼 계속 네. 이어가자면 그 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나름대로 삼권 분립을 처음에 만들었던 때가 이제 1990년대 초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헝가리도 사실 공산주의 정권이 잡고 있었던 소련의 휘하에 있던 위성국가 중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오르반 총리가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공산주의자였어요.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변절자지. 네, 그때 태어났으니까 1963년생이거든요. 그때 태어났으니까 공산주의였다가 갑자기 자유주의자로 변해요. 환멸을 느낀다 이러면서 막 우리 막 민주화를 외쳐요. 아씨 심재철. 네. 김무성. 자 그러다가 딱 정권을 잡고 나서 보수주의자가 되고 갑자기 민족주의자가 되더니 이제는 정말 극우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좌파에서 우파가 됐다가 극우로. 그렇죠. 우편향으로 쭉 달려왔네.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럼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실은 극우였는데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였다가 그때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변절이라는 얘기는 사실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정말 무슨 큰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제 그럴 종자였는데 그렇죠. 얘가
희한하게 이제 이식돼서 성장기만 좌파에서 잠깐 몸을 담았고, 언젠가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저 우파의 세계로 갈라내 라고 하는 욕망이 있었던 놈들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그냥 그 시대에 가장 기득권이라고 하는 시류를 따르는 거죠. 공산 정권 아래에서는 공산주의가 최고니까 그쪽에 붙어야지 많은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고, 민주화가 됐을 때는 당연히 민주주의자로 변모를 해야지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철새네, 철새. 사실 우파라기보다는 그렇죠. 철새야. 철새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온통 그 사익,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뭐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헝가리는 앞으로? 헝가리가 이번에 그 법안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는 이제 명목상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서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찍소리라도 하면은 이 법에 근거해서 다 잡아 쳐놓겠다. 가뜩이나 사실 지금 반정부적인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 올가매겠다는 거죠. 그 전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권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는데, 헝가리 내에 좀 고소득자라든지 숙련된 노동자들이 서방 국가로 다 빠져나가니까 헝가리 내에는 노동자들이 또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르반 총리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 이민자는 받기 싫어해요. 반이민 반난민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럼 내부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헝가리에 들어와 있는 뭐 독일 자동차 회사라든지 일본 자동차 회사라든지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근과 추가 근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풀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야근을 자유롭게 기업이 결정하고 막 시켜 먹을 수 있고, 안 한다고 하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연 250시간에서 연 400시간으로 확대를 했고요. 연장근로 수당도 현행 1년 내에 지급해야 되는 거에서 3년 안에 뭐 얼마든지 뭐 수당도 현찰로 안 주고 외상으로 주는 거야? 네, 돈 대실 때 그냥 기업에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노예처럼 부리시면 돼요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헝가리 노동자들이 나와서 반정부 투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묵살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헝가리 출신의 미국 부호잖아요. 유대인 출신이고. 이 조지 소로스가 시위대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면서 조지 소로스를 또 겨냥을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이게 참,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자유주의자였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 변모를 했을 때 그때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이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언도 받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치 노선을 바꾸면서 갑자기 사이가 확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지 소로스는 그 헝가리라는 자기 모국이 민주주의적인 국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속 쓴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넌 닥쳐.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한테 저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 선동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조지 소로스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오르반 총리가 이 소로스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소로스가 1991년에 부다페스트에 중앙유럽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뭐 중부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식 경영대학원 과정을 운영했던 대학인데, 헝가리에서 여러 차례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오르반 총리가 확 열받으니까 여기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2017년 4월에 본국에 캠퍼스가 없는 외국 대학은 인가를 불허한다.
실제로 이 중앙유럽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주에 등록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캠퍼스가 따로 없습니다. 캠퍼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이 그 중앙유럽대학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옮겨버려요. 자기 나라의 외국 자본으로 들어온 우수한 교육기관을 자기 감정 때문에 쫓아냈군요. 그럼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조지 소로스가 엮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지 소로스는 그 유태 자본 중에 가장 악랄하고 말하자면 그 군산 세력하고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보이는 이른바 친 오바마 내지는 친 힐러리 계열의 자본 운영자죠. 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뭐 그렇죠. 아니에요. 유대인도 좌파 우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시온주의에 입각한 조지 소로스가 친하게 지내서 결별한 건 좋은데 그 대체자로 맞아들인 인물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네요. 네. 또 배넌? 또 배넌. 또 배넌? 또 스티브 배넌. 또 스티브 배넌? 어디에나 끼는 그 배넌. 네, 그분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의 트럼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은 헝가리의 푸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를 자신의 개인 금고화시킨 것처럼 헝가리 내에서 이제 자신의 사위라든지 딸이라든지 온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부정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티브 배너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작 초기부터 트럼프가 관련한 외교 정책을 사실상 다 관장해왔던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거든요. 네. 우파 유태인의 자본 지원을 받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계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 계열에 있었던 헝가리가 친 트럼프파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반 EU 반 서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도 척을 쥐고 있는데 문제는 또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이 중국 또는 러시아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장기 집권이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러시아하고 배넌하고 트럼프 사이에서는 청문회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뭔가 이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동부 유럽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일전에 미국의 정치, 러시아의 정치 개입이 시작된 거고, 얘는 지금 잘 나가는 트럼프와 그 푸틴의 손을 잡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군사적, 경제적 알력을 바탕으로 네. EU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면 헝가리가 지금 EU 화폐를 못 써요. 네. 유료화를 못 쓰니까 유료화를 안 쓰고 이쪽 경제 라인에 붙어서 뭔가 떡고물을 먹겠다. 터키하고 비슷한 노선을 취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르반 총리가 되게 꿈이 커요. 본인 급을 프랑스의 마크롱급으로 올리려고 해요. 본인의 급을.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측에서는 얘네가 웃기지도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르반 총리는 요구를 하는 거죠. 유럽연합 측에. 아니, 내가 마크롱하고 끝장 토론 한다니까. 일단 마크롱하고 나한테 연설 시간을 똑같이 줘봐. 라는 식이 마인드가 황교안인데? 깜냥도 안 되면서 맨날 영수회담 해달라고 징징대는 거나 똑같은 급 아니야, 지금.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유럽연합 측에서는 전혀 이걸 들어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이 헝가리가 사실 누가 어느 난민이 헝가리에 정착하고 싶겠어요. 헝가리도 특별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복지 혜택이 좋은 나라가 아니고 자기 자국민 노동자를 노예처럼 쓰라고 기업한테 갖다 바치는 국가인데 어느 난민이 그 나라에 정착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이렇게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 불가리아로 들어온 난민들이 세르비아를 거쳐서 헝가리를 거쳐서 결국은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헝가리가 이 세르비아하고 있는 쪽에 야, 난민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돈도 없는 나라가 국민들한테는 돈을 쓰지 꼭 그렇게 국경을 이따만큼 세우고, 그리고 유럽이 이제 난민 할당제를 했잖아요. 여기에 끝끝내 반기를 들고 난 한 명도 받을 수 없다 이러고 받기로 한 독일이 니네가 다 받아라.
그리고 굉장히 그 유럽 내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주의를 퍼뜨리고 그다음에 뭐 난민과 관련된 사건 하나라도 터지면 침소 봉대해가지고 이것 봐라 내가 이래서 난민을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러고 막 난리를 떨어대는 꼴값이에요. 아무튼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어차피 뭐 헝가리 못 살게 되고 뭐 헝가리 힘들어지는 거 솔직히 나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네. 헝가리하고 우리하고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이 좀 있어요. 많죠. 네. 이미 우리나라 기업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럽의 어떤 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SK 이노베이션이나 SDI 같은 쪽에서 이제 공장을 이전 내지는 신축하려고 하는 지역이 체코 헝가리 지역 이쪽에 네. 근접해서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근무 조건은 삼성의 딱이긴 한데 이거를 가라 그러기도 그렇고 차라리 LG화학처럼 그냥 폴란드에다 했으면 좀 그냥 열심히 하세요라고 해보겠는데 얘네들이 헝가리 이쪽으로 그 근접해서 내려간 이유가 있었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게 뭐냐면은 제가 늘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핍박받을 때는 그 나라를 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게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판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그 유람선 사태 때 우리 이제 피해자들을 고난하는 데 있어서 헝가리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줘가지고 근데 그 다뉴브강 하류로 흘러내려간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루마니아가 적극적으로 댐도 막아가면서 도와줬고 그로 그렇죠. 인해서 이제 우리가 키트를 먼저 선점해서 이제 판매하기도 했었고 현재 국내 코트라하고 루마니아하고 밀접하게 IT 산업과 유통 산업에 대한 협업 기지를 좀 넓혀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국민을 탄압하고 개인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이득을 높여가려는 접근은 결코 앞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도덕성이 받침되지 않는 정치는 앞으로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이 헝가리에 대한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게 조금 내려앉아서 주변에 있는 루마니아라든지 이미 우리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하고의 투자로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정권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리고 사실은 아마 유럽연합 내에서 이제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사실 유럽연합이 좀 정신이 없어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일단은 두고 보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헝가리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거나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작년에 우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했을 때 헝가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잖아요. 와서 추모를 한다거나 함께 모여서 그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표현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럼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는 건 뭐냐? 언론이 왜곡된 보도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경제적으로 오르반이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외국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국민들의 피와 살과 노력을 다 깎아가지고 일단은 많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일자리도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자국민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권이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결코 오래 못 간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우파 정권이 잘하는 거는 외국에서 빚을 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죠. 그 빚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빚을 편하게 얻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부동산을 부양시키고 버블을 올려가지고 사람들 착시 현상을 주죠. 막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땅 가진 사람들이 그걸로 해갖고 번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파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좌파 정권인 경우 우리가 좌파라는 얘기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권은 빚을 갚아나가면서 서민에 대한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일종의 고통 분담들을 도저히 감내하거나 이거를 동참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일종의 정치 선전 아니면 정치적인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갖고 이걸 아예 시도조차 못 해보게끔 적극적으로 막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시한폭탄을 더 이렇게 돌리게 하는 것처럼 일단 밀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국민들 눈에는 당장 지금 뭔가 내 눈앞에 불편한 것들이 없고 터지는 게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 시한폭탄은 결국은 시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그 폭발력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여러분 지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미리 조금씩 이 힘을 빼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모두가 다 죽습니다. 라는 생각에 지금 고통을 조금씩 분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다구나. 좌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역시 경제를 못하네. 이렇게 국민들을 비탄에 빠뜨리네.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네. 우리가 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최근에 있는 그 성장률이 최고로 좋았고요. 국민생활 개선을 비롯해서 소비자 물가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우파가 경제를 잘한다라는 착각이 들어있는. 걔들이 그렇죠. 잘한 거는 주택담보비율 높여가지고 50%씩 하던 그 빚을 70%까지 낼 수 있게 해준 거고 결국 그 돈을 다시 뽑아 먹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얻어진 돈들을 전부 다 이상한 데다가 처박아가지고 후대한테 이거를 빚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때, 몰아온 빚들 중에 150조 이상을 지금 문재인 정부 갚고 있다고요. 그 최경환 노믹스? 지금 그때 빚내는 분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환이 아세요? 이노믹스 때문에 늘어난 부채하고 공기업 부채들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렵게 해나가면서 갚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를 안 갚고 그냥 놔뒀으면 부채 버블 돼서 터졌을 거고요. 우린 계속 해갖고 세금을 걷어갖고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었을 건데 이런 위협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도를 안 하고 단칸방 아니면 옥탑방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는 네. 이따위 기사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돈을 주네 안 주네 받네 못 받네 아직 실시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꺼내면서 이거 자체를 쟁점화하는 짓거리들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나. 근데 그거 놀아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알려주질 않잖아. 언론이란 놈들이 알려주질 않아 지금. 그래서 지금 송작가 TV에 와 계신 많은 분들처럼 그래? 내가 가만히 앉아서는 언론 이놈들이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는 곳을 찾아다녀야지 이러면서 송작가 TV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저는 더 이상 우파가 설치는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 분명한 거는 쉽게 지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변했으면 좋겠지만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린 이미 너무 경험을 많이 했고 저쪽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저쪽이 훨씬 더 많은 기득권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힘이 더 세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오르반 총리 들어서 가지고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명박 때 등록금 2배 올랐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 동유럽 의대에 많이들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또 장사가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장사 많이 해먹거든요. 오빠들은 돈 냄새 기똥차게 잘 맡아. 왜냐면 지들이 벌어서 직접 챙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왜 동유럽 의대가 그렇게 문제 많다는데 왜 무나나 동유럽 의대 가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체코 의대를 다니는 학생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친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 물어봤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서울로 대학을 오면 수도권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오면은 하숙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등록금도 들잖아요. 그 돈 가지면은 그냥 체코에서 자기 의대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특별히 부잣집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글로 옮겨간 친구예요. 그래서
특별히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오르반 총리 들어서 가지고 모든 물가가 다 뛰어 올랐는데 특히 좀 돈 된다 싶은 데는 다 달라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헝가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르반 총리가 있는 동안은. 그리고 오르반 총리가 설사 어떤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물러나더라도 아마 오르반 총리가 망쳐놓은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헝가리에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헝가리와 뭔가 관계를 깊게 만들어야지라고 여행도 가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겁나 위험해 지금 그 동네. 그렇습니다. 네. 답답한 헝가리 얘기에 대한 후련한 결론. 못 나드린 국뽕은 세 번째 에피에서 나드리고